검찰이 대장동과 미래신도시 개발 특혜와 관련해 이재명 대표의 배임 등 5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이 대표는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린 날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체포동의안은 이달 말 표결에 붙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편성 채널 재승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주거지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과 통신의 이권 카르텔이라며 과점 자체를 다시 비판했습니다. 금융권은 새로운 인터넷 은행 출범 등 구조 개편으로 이어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수만 전 SM 총괄과 SM 현 경영진 간 경영권 분쟁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전 총괄의 처조카인 SM 현 대표는 이전 총괄이 홍콩의 개인 회사를 두고 SM 매출을 부당하게 가로챘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종 엿새 만에 무사히 발견된 11살 초등학생은 50대 용의자와 SNS로 접촉한 뒤 만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온 오염수를 버린다면 4, 5년 뒤 방사성 물질이 제주 해역에 유입될 것이라고 우리 정부 연구기관이 분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직 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런 만큼 지난 대선 과정에서 시작된 이 논란은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법적 공방,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은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이 대표가 구속되는 사태가 올 것인가 하는 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170쪽이 넘는 영장에 구체적인 혐의를 상세히 기술하면서 이번 사건을 시정농단이자 심각한 지역 토착 비리로 규정했습니다. 오늘 뉴스9 첫 소식은 주원진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이어 위례 대장동 특혜 의혹으로 3차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견을 묻는 질문이 또 상당히 많았고 왜 다시 불렀나 의심이 될 정도였습니다. 검찰이 오전 10시 이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마지막 소환 엿새 만인데 구속영장 청구서는 170쪽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대표의 혐의는 배임과 부패방지법 위반, 뇌물 등 모두 5개. 위례 대장동 특혜 의혹은 개발 정보를 민간업자에게 빼돌려 막대한 이득을 얻게 하고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를 적용했습니다. 성남FC 의혹은 네이버 등 기업에 편의를 주고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 원을 내게 했다며 제3자 뇌물죄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지자체장이 토착 세력과 유착한 비리고 이 대표가 최종 결재권자인데도 사건을 정치 영역으로 끌어들여 처벌을 피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영장에서 지방자치 권력을 사유화한 시정농단으로 사건을 규정했고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까지 쓰면서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지금부터는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검찰은 일단 위례 신도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이 대표가 성남시에 끼친 피해액을 4,895억 원으로 봤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가 이 대표 측 지분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했지만 일단 오늘 영장에서는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줄기인 위례 대장동 관련 혐의는 조성호 기자가 정리하겠습니다. 검찰은 2013년 위례개발 사업부터 이재명 대표가 개입했다고 봤습니다. 이 대표가 정진상 전 실장, 유동규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내부 정보를 흘려 대장동 팀이 사업자로 선정되게 했고 이후 대장동 개발 때도 같은 방식으로 특혜를 줬다는 겁니다. 결국 대장동 팀은 위례에서 211억 원, 대장동에서 7,886억 원 이익을 각각 챙길 수 있었다며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히 대장동 사업에서는 이 대표가 제1공약이었던 신흥 1공단 공원화를 위해 노골적으로 대장동 팀에 이익을 몰아줬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착 없이 사업이 정상 진행됐다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전체 개발 이익의 70%, 약 6,725억 원의 수익을 거뒀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확정이익 1,830억 원만 챙기면서 결과적으로 4,895억 원 손해가 났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번 영장에서는 김만배 씨가 이 대표 측에 약속했다는 천화동인 1호 지분 428억 원 의혹은 혐의에서 빠졌습니다. 하지만 영장에 관련 내용을 적시하고 계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정진상, 김용 두 측근에게 들어간 억대 자금이 이 대표 선거에 쓰였는지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검찰은 성남FC가 네이버 등 4개 기업에서 받은 후원금 133억 원도 뇌물이라고 봤습니다. 이 대표가 지역 기업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후원금을 내게 했고 이게 결국 이 대표의 정치적 업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구조였다고 본 겁니다. 검찰은 시민들로부터 받은 인허가권을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고 영장에 적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권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남FC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지역기업들로부터 160억 원이 넘는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당시 성남시장으로 구단주였던 이재명 대표는 정당한 광고비였다고 주장했지만 성남 시민구단 직원들이 광고를 유치해서 성남 시민의 세금을 아낀 일이 과연 비난받을 일입니까? 검찰은 성남FC가 두산건설과 네이버, 차병원 등 4개 회사로부터 받은 133억 5천만 원을 이 대표가 개입한 제3자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두산건설은 사옥 부지 용도 변경, 네이버는 제2사옥 인허가 등 성남시에 민원이 있었는데 이 대표가 정치적 이득을 위해 민원 해결을 대가로 후원금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더욱이 네이버가 시민단체를 통해 성남FC를 후원하게 한 것은 뇌물을 합법 기부금으로 가장한 것이라며 범죄 수익 은닉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영장에서 지자체의 인허가권은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인데 이 대표가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농협과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등 기업 후원금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이렇게 그동안 검찰이 해온 가장 큰 줄기의 수사는 이렇게 매듭지어졌습니다. 하지만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 함부로 체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 이 안건이 올라오면 투표는 28일쯤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에서 30명 정도가 찬성표를 던지면, 즉 이탈표가 나오면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단하는 건 좀 이러죠. 민주당의 분위기는 권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20일쯤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됩니다. 이후 국회법에 따라 24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72시간 안에 표결을 해야 하는데 28일 본회의에서 투표에 붙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반 출석의 그 과반이 찬성해야 통과되는데 국민의힘 115석, 정의당 6석,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찬성해도 민주당에서 2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합니다. 비명계 상당수가 이탈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실제로는 10명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총선 공천권을 쥔 이 대표의 1대1 면담과 지도부의 표 단속이 효과를 내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과 함께 상식의 입장에서 경결하게 싸워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천 동지할 일입니다. 천인 공로할 일입니다. 민주당은 똘똘 뭉쳐 부결시킬 것입니다. 한 중진 의원은 비명계가 누군지 공개된 상황에서 배신자 프레임에 걸릴 수 있다고 우려했고 다른 비명계 의원도 강성 지지자들의 좌표 찍기로 정치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 때도 민주당 이탈표는 거의 없었습니다. 여당은 민주당의 양심적인 투표를 촉구했습니다. 국회의원 윤리 강령에 따라 양심껏 표결합시다. 21대 국회가 헌정사의 양심을 저버린 죄인으로 기록되지 말도록 합시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즉각 반발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정적 제거를 위해서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날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내일은 국회에서 대규모 규탄 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한 이재명 대표가 유검 무죄, 무검 유죄라고 적힌 뒷걸개가 걸린 당대표 회의실로 들어섭니다. 이 대표는 결백을 주장하며 정적 제거를 위해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날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부정한 돈 단 한 푼 취한 바가 없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입니다. 최고위에선 수사검사들의 실명까지 나왔고 국민들께서는 이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검 내일은 전국 지역위원장을 국회로 불러 검사 독재 규탄 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국회의원 전원, 또 수도권 지방위원, 그리고 전 당직자, 보좌진 포함하고 또 원외 지역위원장까지 해서 내일 오전 11시 30분 여당은 이 대표의 영장 청구는 당연한 일이라면서 민주당은 방탄국회를 포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국회가 더는 범죄인 은신처, 도피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야 하나가 되어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을 가결해야 합니다. 정의당도 이 대표에게 불체포 특권 포기를 재차 요구했고 체포 동의안이 넘어오면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당론을 정하고 말고도 없습니다. 누구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든 늘 모두 찬성 표결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예, 여러분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많이 들어왔던 대장동 문제는 이제 지금부터 내년 총선 이후로 이어지는 정치권의 거대한 지형 변화와 맞물려 중대한 분수령을 맡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앞에 놓인 검찰 수사는 아직 첩첩산중이고 그 때문에 민주당의 고민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날 상황도 아닙니다. 검찰을 취재하는 김보건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예. 검찰 입장에서도 뭐 부담이 적지 않았을 텐데 영장 청구를 강행한 이유라면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원석 검찰총장이 조금 전 퇴근길에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방 정권과 부동산 개발 사업자 간의 불법적인 정경유착 비리입니다. 천문학적인 개발 이익을 부동산 개발업자와 브로커가 나누어 갖게 만든 매우 중대한 지역 토착 비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영장 청구는 이 야당 대표의 정치 활동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성남시장 때의 일이고 이 대표의 개인 비리 또 개인 부패 혐의라는 점을 강조를 한 겁니다. 여기다 수사팀은 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이 김용, 정진상 등 이 대표 측근들을 면회해서 회유한 정황도 구속이 필요한 증거인멸 우려 지점으로 꼽았습니다. 자, 그리고 영장 내용을 보면 배임 액수가 4,895억 원인데 상당히 크죠. 이전에 대장동 일당을 기소할 때 배임액이 651억 원이었잖아요. 이것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재작년 11월에 그 문재인 정부 때 일기 수사팀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을 기소할 때는요. 평당 분양가를 1,5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낮춰 잡은 데 초점을 두고 배임액 규모를 산정했었습니다. 예. 그 결과 성남시가 651억 원 넘게 손해봤다고 추산을 한 거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수사팀이 추가로 확보한 이 성남시 내부 보고서가 있는데 여기에 배임액 산정에 이 보고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대장동 사업 당시에 성남시청 주무부서가 작성한 문건이었는데요. 그 보고서에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적정이익은 70%다 이렇게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림으로 한번 보실까요? 대장동 개발 사업의 총이익은 9,600억 원 정도 됩니다. 민간업자들과의 유착 없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더라면 총이익의 70%, 6,725억 원이 성남시의 몫이어야 하는데 이 대표가 이익을 1,830억 원만 확정하는 바람에 성남시가 그 차액인 4,895억 원을 손해를 봤다는 겁니다. 이런 산정 기준의 차이 때문에 이 대표의 배임 액수가 1차 수사팀이 판단했던 651억 원보다 7배 이상 늘어나게 된 겁니다. 예, 이건 법정에서도 상당히 공방이 되겠군요. 자, 김만배 씨가 이 대표 측에 주기로 했다던 428억 원과 선거자금 이건 오늘 공소장에 빠졌잖아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예, 이 대표 측에 그 428억 원을 추가로 주기로 했다. 이거는 유동규와 또 남욱 변호사 등이 김만배 씨로부터 들었다 이런 정도입니다. 키를 쥐고 있는 김만배 씨가 아시다시피 입을 닫고 있기 때문에 이번 영장에는 포함하기는 그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 대표 측이 받았다는 선거 자금 문제도요. 돈을 받았다는 정진상, 김용 두 측근이 입을 열지 않고 있어서 추가 수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혐의만 적용하지 않았을 뿐 관련 사실관계는 영장에 모두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검찰이 우선 이 대표 신병을 확보한 뒤에 추가 수사를 통해서 의혹을 밝히겠다는 그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예, 뭐 이 대표 주장대로 이 대표에게 직접적으로 돈이 건너간 부분은 일단 없는 셈이고요. 자, 그리고 백현동 아파트 특혜 수사가 또 있고 또 쌍방울 대북 송금 문제도 지금 상당히 뜨거운데 이건 지금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른바 그 옹벽 아파트로 논란이 됐던 이 백현동 비리 의혹과 또 정자동 호텔 사업 특혜 의혹은 이제 막 수사가 본격화한 거고요. 또 모두 이 대표가 성남시장의 시절 때 이 결재권자였죠. 수사 진척에 따라서는 이 대표가 또다시 검찰에 불려 나올 가능성, 그러니까 네 번째로 출석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쌍방울의 대북 송금 사건은 이 김성태 전 회장이 이 대표의 방북 비용으로 300만 달러를 북측에 보냈다 이렇게 진술한 뒤에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고요. 또 50억 클럽 수사도 남아 있습니다. 50억 클럽 중에 한 명인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 대표의 재판에서 역할을 한 의혹이 있는 만큼 이것 또한 수사로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예, 뭐 민주당은 일단 대표를 검찰에 내줄 수 없다 이런 결기로 가득 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첩첩산중이군요. 예, 김보건 기자 잘 들었습니다. 앞서 보신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도 그렇습니다만 이번 국회는 사실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게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일방통행에 따른 정치적 부담은 감수해야죠. 그러나 국민적 공감대도 여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민주당의 이른바 입법 폭주에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걸로 보입니다. 홍현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민생 관련 법안이 여야 합의 없이 일방 통과된다면 제의 요구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법률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 제53조에 규정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겁니다. 대통령이 제의를 요구하면 국회는 제적 과반 출석과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해야 법률로 확정되고 미달하면 자동 폐기됩니다. 지난달 30일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관리법이 첫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무제한 수매라고 하는 양곡관리법은 결국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실은 또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방식을 바꾸는 방송법 개정안, 노조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관련 절차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948년 재헌국회 이후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모두 66차례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은 내년 총선 전까지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여소야대 정국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구상입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국민의힘 대표 경선 후보들은 오늘 호남으로 내려가 연설회를 가졌습니다. 호남 지역 자체가 가진 대의원 수가 많지는 않지만 수도권 민심까지 감안하면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곳이어서 후보들의 논쟁이 치열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어제 토론회에서 밝힌 총선 승리 후 대표직 사퇴를 둘러싸고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고이동 기자가 그 현장에서 취재했습니다. 호남 지역 합동연설에는 시작부터 불꽃이 튀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김기현 후보에게 울산부동산 시세 차익 의혹을 해명하라고 포문을 열자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대당정 비리 심판할 수 없습니다. 김 후보는 문재인 정권에서 탈탈 털었을 때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며 민주당식 못된 DNA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제 사골탕까지 다 끓일 모양인데 이 민주당식 프레임을 하면서 내부 청진하는 후보 여러분 용납하시겠습니까? 전남 순천에서 살고 있는 천하람 후보는 호남 지역구 당선자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고 보수 이념과 가치가 호남에서도 구현되도록 우리는 당선자를 내는 정치를 해야 됩니다. 황교안 후보는 호남 비례대표를 약속했습니다. 당 대표가 된다면 반드시
호남의 3명의 국회의원을 세워내겠습니다. 어제 TV조선 TV토론회에서 총선 승리 직후 대표직을 내려놓겠다는 안 의원의 발언을 두고도 설전이 오갔습니다. 총선 때 자기 사람 다 심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만두기 때문에 당의 혼란은 전혀 없고 비대위 체제도 없다. 투표권이 있는 당원 84만 명 중 호남 당원의 비중은 2.1%에 불과하지만 수도권 표심에도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후보들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검찰이 지난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관련해서 당시 실무과장국장이 차례로 구속됐고 심사위원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인위적인 점수 조작이 있었다면 위원장이 몰랐을 리가 없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인 듯합니다. 한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자를 든 검찰 수사관이 방송통신위원회 건물을 빠져나옵니다. 오늘 압수수색 어떤 내용 하셨나요? 혐의 입증할 만한 자료 찾으셨나요? 검찰이 한상혁 방통위원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엔 한 위원장의 집과 차량, 휴대전화, PC 등이 포함됐습니다. 검찰의 방통위 압수수색은 지난해 9월 이후 4번째이지만 한 위원장 상대로는 처음입니다. 검찰은 2020년 종편 재승인 과정에서 한 위원장이 부당한 지시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입건됐으니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면서도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당시 TV조선은 총점 653.39점을 받아 재승인 기준을 넘겼지만 방송의 공적 책임 항목에서 만점의 절반에도 못 미쳐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압수품 분석이 끝나는 대로 한 위원장을 소환할 방침입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튀르키예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대지진 뒤 폐허가 된 땅에서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생존자에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건데요. 저희 취재진이 규모 4.0대의 강한 여진이 불과 하루 전에도 발생한 지역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여진의 공포는 물론이고 살을 애는 혹한으로 힘겨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튀르키예 현지에서 김창석 기자입니다. 인구 5만여 명의 작은 도시 격순. 첫 번째 진앙과 두 번째 진앙 사이에 있는 마을입니다. 지난 6일 규모 7.8과 7.5의 강진이 잇따라 덮친 이후 도심의 수많은 건물이 폭삭 무너졌습니다. 뻥 뚫린 집안에는 흙더미가 가득하지만 치울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수차례 여진이 발생하고 있어 언제 또 무너질지 모를 일입니다. Ediyoruz tabii. Az önce yine oldu. Evet 2 saat olmadı oldu yine. 격순 인근에서는 13일 밤 규모 4.8의 큰 지진이 왔고 15일에는 1시간 간격으로 4.0 이상의 여진이 2차례나 발생했습니다. 반복되는 여진에 불안에 떨던 주민들은 대부분 다른 지역으로 대피했습니다. 거리에는 인적이 끊겼고 불 꺼진 가게들만 남았습니다. İster istemez korkuyoruz. O 2 defa yaşadığımızdan dolayı çok korkuyoruz. İster istemez çadırda bile dışarı çıkıyoruz yani.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영하 15도의 혹한에 눈까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진과 함께 폭설이 오면서 지붕이 눈 무게를 견디지 못해 주저앉았습니다. Çok soğuk. Şimdiye kadar çok büyük deprem öncesine kadar çok büyük soğuk yoktu. Kış olarak yaşamıyorduk. 도시가 작다 보니 구호품 전달도 늦습니다. 이재민들은 매일 지진의 공포를 느끼며 전기, 가스도 없이 강추위까지 견뎌내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창소입니다. 잔혹한 고통 속에서도 기적은 계속됐습니다. 이 잔해 속에서 무려 228시간을 버틴 어머니와 남매가 구조됐고 부모의 생사를 알 길 없었던 아기가 엄마 아빠와 극적으로 재회했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산소 호흡기를 단 성인 여성이 구급차로 옮겨집니다. 잇따라 어린 남매 2명이 좁은 잔해더미 틈 사이로 조심스레 꺼내집니다. 무려 228시간, 9일하고도 12시간 만에 일어난 기적입니다.
구조대원들도 서로를 부둥켜 안습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이냐고 물을 정도로 엄마와 아이들 모두 의식이 또렷했습니다. 생후 8개월 된 아기가 생이별했던 가족과 극적으로 다시 만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지진 당시 5층 높이 아파트에서 떨어졌다 병원으로 옮겨진 비르제. 신원을 알 길이 없었는데 잔해 속에 갇혔다 뒤늦게 구조된 부모가 SNS에 올라온 사진을 보고 아이를 찾았습니다. Bizim Birce'nin çıktığından haberimiz yok. Sonra diğer kızımı çıkarıyoruz göçük altından. Eşim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적의 생還소식은 뜸해지고 사망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당국은 계속되는 지진 비판 여론도 단속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대지진 관련 게시물을 퍼뜨린 78명을 공포심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체포했고 이 중 20명을 구금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고국을 떠나 국외에 거주하는 튀르키예인들도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진으로 친인척 수십 명이 숨졌다는 비보에도 비행기표가 감당이 안 돼서 고국을 가보지 못하는 이들의 마음을 우리가 어찌 헤아릴 수 있을까요? 윤서아 기자가 만났습니다. 3년 전 돈을 벌려고 아내와 4딸을 튀르키예에 남긴 채 한국에 온 소이트루크 씨. 이번 지진으로 친인척 60여 명이 숨지거나 소식이 끊겼습니다. 다행히 가족은 참변을 면했지만 체육관과 천막을 전전합니다. bulunduğumuz apartmanın 무너진 모습이에요. asansöründe eşimin ve çocuklarımın bulunduğu bina. 6살 셋째 딸은 지진 충격으로 알아누워 아빠만 애타게 찾습니다. 돌아가 가족을 돌보고 싶지만 공장일과 일용직을 전전하는 처지에 편도 100만 원 비행기표는 엄두도 나지 않습니다. Olduk hani artık ne bileyim yani çocuklar hani küçük çocukların bile çok kötü durumdalardı. 30명 넘은 친척을 잃은 돈매지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Ağlamaktan başka bir şey gelmedi elimden. Haberi aldıktan sonra sürekli Türkiye'deki ailemle sadece dua ediyorum. Kalbim onlarla birlikte ve sürekli iletişim halindeyim. Sürekli onlarla görüşüyorum. 한국에서 난민 신청 중이어서 고국에 가면 돌아올 수 없단 불안감에 홀로 힘든 나날을 보냅니다. Çünkü evimiz yok. Yani ailem çadırda yaşıyor. Onların da gidecek bir yeri yok. Benim de gidecek bir yeri. 국내 거주 튀르키예인은 3천여 명. 고통받는 고국에 당장 가보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릅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실종 엿새 만에 무사히 발견된 11살 초등학생 사건과 관련해 50대 용의자의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이 용의자는 SNS로 초등학생과 접촉한 뒤에 만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경찰은 추가 범죄 여부도 수사할 계획입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일 춘천에서 실종된 11살 A양이 닷새 만에 발견된 충주의 한 공장입니다. 정문은 닫혔고 안에서는 인기척을 느낄 수 없습니다. 주민들 왕래가 드문 외딴 곳입니다. 왕래가 별로 없었던 지역이죠. 주택이 별로 없으니까 그쪽에는. 실종됐던 A양은 이곳 건물 2층 주거 공간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어제 체포된 50대 용의자는 SNS로 숙식 등 원하는 것을 해주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며 A양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양이 어떻게 늦은 밤 춘천에서 혼자 시외버스를 타고 서울로 간 뒤 다시 충북 충주까지 180km 넘는 거리를 갔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한 A양이 발견된 충주의 공장이 11살 초등생 혼자 찾아가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체포된 50대 용의자에 대해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실종 아동이 유인된 아동이거든요. 그 지적 능력이 없는 그런 미성년자를. 한편 경찰은 50대 용의자의 휴대전화 포렌식이 끝나는 대로 실종 아동을 상대로 한 추가 범죄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해 7월 A양이 발견된 공장 인근에서는 경기 시흥에서 실종된 13살 초등학생이 발견된 바 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SM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이 점입가격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수만 SM 창업주가 하이브의 지분을 넘기면서 이 궁지에 몰린 현 SM 대표가 폭로전에 나선 건데요.
이수만 씨의 처조카이기도 한 SM 현 대표는 이수만 씨가 홍콩에도 개인 회사를 두고 SM 매출을 부당하게 가로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역외 탈세를 했다는 건데요. 이 같은 폭로에도 SM 주식 가격은 치솟아서 하이브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이수만 SM 전 총괄 프로듀서의 명예로운 탈출 시도는 그의 처조카 이성수 현 SM 대표의 폭로 전에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독재에 가까운 프로듀싱이 진행되었던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이 대표는 개인 SNS를 통해 이 전 총괄의 역외 탈세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전 총괄 지분 100%의 개인 회사이자 홍콩 법인인 시티플래닝 리미티드 (CTP가) 수익의 일부를 가져가면서 역외 탈세가 이뤄졌다는 겁니다. SM과 애블사 간의 정산 전에 6%를 선취. 이 전 총괄의 백기사 역할을 자임한 하이브도 저격하고 나섰습니다. 하이브는 이수만의 해외 개인 회사인 CTP의 위법 요소를 알고도 동조하거나 묵인한 것일까요? 하이브 측은 CTP가 이 전 총괄의 개인 프로듀싱만을 담당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대표가 총 14가지의 폭로를 예고한 가운데 설상가상 SM 주가는 하이브가 제시한 공개 매수 가격 12만 원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K-팝 공룡 등장에 대한 기대감에 카카오의 인수전 참여설까지 더해져 급등한 겁니다. 경매 상황 같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따라 붙어서 뭔가 베팅을 하는 거는 건전한 투자자의 자세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데 커지는 논란 속에 인수 비용까지 치솟으면서 하이브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이르면 올 봄부터 방류하겠다고 밝혔죠. 오염수를 방류하면 4-5년 후에는 우리나라 제주 해역에 방사능 물질이 유입될 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극소량이라고는 합니다만 인체의 유해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일본 정부가 제대로 된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어서 이 극소량만 유입될 것이라는 분석 자체에도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윤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의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밝힌 건 2년 전. 이르면 올해 봄부터 오염수가 바다로 들어갑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실험한 결과 후쿠시마 오염수가 4-5년 뒤 우리나라 제주 해역에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10년 후 오염수 속에 들어있는 삼중 수소 농도는 입방미터당 0.001 베크렐 수준으로 예측되는데 분석기기로도 검출되기 힘든 양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일본 정부가 향후 10년간 매년 22조 베크렐의 삼중 수소가 포함된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가정 아래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국제적으로 공개적으로 발표를 해줘야 되는데 IAEA가 일본한테 받지를 못했어요. 국내 환경단체도 우려합니다. 오염수 방류가 마치 안전할 거다라고 보일 수 있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연구라고 봅니다. 또 이번 실험이 오염수 방류가 해양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포함하지 않은 만큼 연구진도 국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아예 없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LG U+가 최근 고객 정보 유출과 디도스 공격으로 인한 서비스 장애 발생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정보보호 투자액을 연간 1,000억 원으로 확대하는 등 개선책을 내놨는데요. 아직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좀 더 실효성 있는 근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최윤정 기자입니다. 지난 1월 29만 명의 고객 정보 유출 사고에 5번의 디도스 공격으로 인한 인터넷 서비스 장애를 일으킨 LG U+. 결국 황현식 대표가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깊은 사랑과 믿음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경로 등을 조사 중인 가운데 LG U+는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정보 보호를 위한 투자를 연간 1,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보안 전문가를 영입해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조사 결과가 나오면 피해 지원 협의체를 구성해 고객별 피해 보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PC방과 그 소상공인을 포함한 일반 기업들의 경우는 고객 피해 지원 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피해 지원 협의체에서 세부적인 그 피해 보상안을 마련해서 LG U+의 방지책 발표에도 최근 고도화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사전 예방책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투자 비용은 계속해서 어떻게 늘려갈 거고 인력의 전문성은 앞으로 어떻게 키워나가겠다. 이런 것들이 조금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될 거고요. 기본부터 재점검하겠다는 LG U+. 동시에 고객 신뢰 회복이라는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정부와 양대 노총 간 충돌이 우려됩니다. 이 노조는 정부 요구에 따라서 조합비 지출 내역이 담긴 회계 장부를 조합원들에게 공개할 법적 의무가 생겼는데요. 이 의무를 다한 노조는 10곳 중에서 4곳도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과태료 부과와 현장 조사를 예고했고 양대 노총은 노동부 장관을 직권 남용으로 고발하겠다면서 반발했습니다. 이태희 기자입니다. 책장에 연도별 조합비 지출 내역 파일이 빼곡히 꽂혀 있습니다. 한 노조가 회계서류 비치 의무를 지키고 있다며 고용부에 제출한 사진입니다. 표지뿐 아니라 영수증을 첨부한 내지도 한 장 찍어서 제출했습니다. 고용부가 조합원 1000명 이상 대형 노조 327곳에 회계장부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대로 따른 곳은 전체의 36.7%, 120곳에 불과했습니다. 46.8%는 표지만 찍어서 보냈고 아무것도 안 낸 곳도 16.5%에 달했습니다. 특히 민주노총 소속 노조의 제출 비율이 가장 낮았다고 고용부는 밝혔습니다. 정부는 회계 자료를 부실 제출한 노조 207곳에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장 조사도 하기로 했습니다. 투명하고 당당하면 공개를 안 할 이유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양대 노총은 과태료 부과에 응하지 않겠다며 고용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국제노동기구에 제소하겠다고 맞섰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발간한 첫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이라고 분명히 규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빠졌던 표현을 6년 만에 되살린 겁니다.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두고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논란이 적지 않았는데 현 정부가 북한 정권을 적으로 규정한 이유는 윤동빈 기자가 찾아봤습니다. 국방백서에 북한은 적 표현이 6년 만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명확히 기술하였습니다. 2년마다 발간되는 이번 백서엔 북한 정권을 적으로 규정한 이유도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 북한이 2021년 개정된 노동당 규약에 한반도 공산화를 명시했고 지난해 12월엔 남한을 적으로 규정했으며 핵을 포기하지 않고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영삼, 김대중 정부 때 적으로 명시됐던 표현은 노무현 정부 들어 직접적 군사 위협으로 바뀌었고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부활했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다시 빠졌었습니다. 국방에 관한 기본사항을 있는 그대로 알리는 건데 정치 지도자 변화에 따라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이번 백서엔 북한이 지난해 해상 완충구역에 방사포를 쏘는 등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사례도 기술됐습니다. 북한이 새로 개발한 7종의 미사일이 포함됐고 문재인 정부 때 50kg이었던 플루토늄 보유량은 70kg으로 상향 평가됐습니다. 반면 지난 정부 때 반 페이지에 불과했던 핵미사일 대응체계는 5페이지에 걸쳐 설명됐습니다. 한미가 미 전략자산 전개 빈도와 강도를 높이기로 한 내용도 포함돼 강화된 한미동맹을 반영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국민들이 고금리 고물가로 고통받는데 은행들은 엄청난 이익을 내고 직원들 돈잔치하고 있다는 논란이 며칠 전 불거진 바 있습니다. 통신회사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비판이 있었죠.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기업이기는 하지만 공공재 성격의 상품을 파는 기업들은 뭔가 달라야 한다는 뜻이고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 그 잘못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도 포함된 발언으로 보입니다. 해당 기업들은 긴장하는 분위기고 시장에서는 과도한 개입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아 기자입니다. 고금리 파도를 타고 지난해에만 49조 원 넘게 수익을 낸 5대 은행.
이들의 예금과 대출 점유율은 70% 안팎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은행의 성과급 돈잔치에 이어 이러한 과점 체제까지 공개 비판했습니다. 과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 사업입니다. 물가 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특히 통신 금융 분야는 기득권과 이권 카르텔이라며 민심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한다고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각 업계가 내놓은 대책은 효과를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통신 3사의 1개월 데이터 무료 제공과 5G 중간요금제 출시, 금융당국의 은행업 인가 세분화, 인터넷 전문은행 확대 등의 방안이 생색내기용이거나 실효성이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특히 금융대책의 경우 비슷한 취지로 도입된 인터넷은행 점유율이 미미한데 또 다른 인터넷 금융기관 출연이 매기 효과를 낼지 의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전혀 다른 방식의 서비스가 이루어지면서 오히려 전체적인 경쟁이 증가할 수 있는 규제 완화, 오히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비중 있게 다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글로벌 은행에 맞서 은행 대형화를 추진해온 기존 정책이 지금 와서 바뀔 경우 국내 은행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올해 대입 정시 모집에서 교대 경쟁률이 사실상 미달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초등교사가 인기 직종이라서 한 대 두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한 곳도 나온 바 있는데요. 불과 몇 년 사이에 왜 이렇게 된 건지 윤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비 초등교사 1,500여 명이 다니는 서울교대입니다. 올해 정시에서 244명 모집에 431명이 지원해 1.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수시 모집으로 정원을 못 채워 정시로 이월된 인원이 83명으로 전국 교대 중 최다입니다. 저희를 막 걱정하시면서 교대 요즘 괜찮은 거 맞냐? 꿈을 이루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이. 다른 교대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전국 10개 교대와 초등교육과 3곳 등 13곳 가운데 11곳이 경쟁률 3대 1 미만입니다. 최대 3곳까지 지원할 수 있는 정시의 특성상 사실상 미달 수준이라는 게 업계 분석입니다. 평균 경쟁률도 최근 5년 새 가장 낮습니다. 이 같은 인기 하락은 저출산 기조로 학령 인구가 줄어든 반면 교사 수는 크게 줄지 않아 임용문이 좁아진 것이 주된 원인으로 꼽힙니다. 교대 졸업생들의 임용시험 합격률 저하, 이게 가장 큰 원인이겠죠. 실제로 올해 서울 초등교사 합격자는 114명으로 졸업생 규모가 비슷한 지난해의 절반 수준입니다. 지난 2년간 임용고시에 붙고도 발령을 못 받은 초등교사도 전국적으로 540명에 이릅니다. 교원 수급 불균형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애플이 스크린을 접는 폴더블 특허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폴더블 폰 출시를 예고한 셈인데요. 삼성, 중국 업체와 더불어서 폴더블 폰 시장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애플이 취득한 특허는 새로운 형태의 디스플레이입니다. 기기 전체를 디스플레이로 감싸는 방식으로 사실상 화면을 접는 폴더블 기기의 출시 가능성을 내비친 겁니다. 그동안 직사각형 형태의 스크린을 고집했던 애플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우선 접히는 태블릿 PC를 출시한 후 폴더블 아이폰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애플이 폴더블 폰을 출시할 경우 시장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삼성전자가 폴더블 폰을 내놓으며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중국 업체들도 폴더블 폰 시장에 뛰어든 상황입니다. Super light, and the pocketability of that, of course, when you fold it down, that's what it's all about. To be able to easily fit this into your pocket. 실제 스마트폰 수요 위축에도 올해 폴더블 폰 출하량은 2,270만 대로 지난해에 비해 52%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노트북이나 패드류에서 확인하던 작업들을 폴더블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보다 큰 화면을 사용하고자 하는 프리미엄 폰 시장 60%를 점유한 애플의 폴더블 폰 출시가 예고되면서 스마트폰 업계에도 새로운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당장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실용 학문이 각광을 받으면서 문학과 철학, 역사 같은 기초 학문은 설 자리를 잃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철학 공부에 대한 수요가 생겨나고 있다고 해서 어떤 이유인지 박소영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곳 을지로. 이른바 힙지로에 자리 잡은 철학 전문 서점은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명소로 통합니다. 시중에선 보기 힘든 철학책을 만나볼 수 있는 데다 철학 박사 책방 대표의 책 추천이 진입 장벽을 낮춰주기 때문입니다. 서점을 처음 문을 열었을 때는 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아무래도 지금은 을지로에 놀러 오셨다가 우연히 오게 되시는 분들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철학 공부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새로운 형태의 구독 프로그램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운영자가 직접 쓰고 번역한 양질의 철학 텍스트를 집으로 배달해주고 온라인으로 공부 모임을 열기도 합니다. 철학 신간을 선별해 소개하는 뉴스레터의 등장은 젊은 층의 철학 공부에 대한 갈증을 보여줍니다. 급변하는 세계에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철학에 대한 관심과 철학 지식을 연결시켜줄 수 있는 새로운 매체들의 등장이 빠르게 변하는 현대사회에서 본질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 철학에 빠지는 이유입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배구 여제 김연경이 맹활약한 흥국생명이 106일 만에 리그 1위를 되찾았습니다. 기뻐해야 할 날에 김연경은 은퇴를 시사했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내려놓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을 덧붙였는데요. 이다솜 기자입니다. 김연경의 강력한 스파이크가 상대 코트 빈 곳에 정확하게 꽂힙니다. 팽팽한 접전 상황에선 상대를 완벽하게 속이는 노룩 스파이크로 분위기를 끌어올립니다. 김연경이 날아오른 흥국생명이 올 시즌 처음으로 리그 1위에 등극했습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또 선수 자리를 계속 굳건히 좀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연경은 63%의 공격 성공률로 19점을 쓸어 담으며 팀 승리의 주역이 됐습니다. 역전 우승의 희망으로 가득 찰 것 같은 순간이었지만 김연경의 입에서 나온 단어는 뜻밖의 은퇴였습니다. 35살인 김연경은 최근 불거진 은퇴설에 대해 생각이 없다면 거짓말이다. 현재 구단과 이야기하고 있다며 선수 생활의 마무리를 고민하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올 시즌 감독과 감독 대행마저 사퇴하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리그 1위까지 올라선 만큼 우승을 향한 김연경의 열망은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공교롭게 팀이 리그 1위에 올라선 날 김연경은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내려놓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은퇴를 시사했습니다. 치열한 우승 경쟁과 함께 배구 여제의 거취가 배구판을 더욱 뜨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장편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수도원 장로 조시마가 악인 퓨도르 카라마조프를 타이릅니다. 너 자신을 기만하지 말라.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자신과 주변의 진실을 분간하지 못해 모든 존경심을 잃는다. 조국 사태를 지나며 조 전 장관에게 따라붙은 신조어들입니다. 부조리를 준엄하게 꾸짖었던 과거 발언들이 낱낱이 예언처럼 부메랑처럼 돌아와 그에게 꽂히는 것을 가리키죠. 그가 검찰과 법정에서 진술을 거부했을 때 소환된 글도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피의자 박근혜, 첩첩이 쌓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모른다와 아니다로 일관했다. 구속영장 청구할 수밖에 없다. 의혹은 근래 이재명 민주당 대표한테도 따라붙곤 합니다. 이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법 앞에 평등함을 증명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발부해 강제 수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도둑 잡고 적폐청산하는 게 정치 보복이면 맨날 해도 된다고 했죠. 그런데 막상 자신이 수사를 받게 되자 정치 보복이라며 버티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의 범죄 행위가 중대하고 범죄를 부인하고 있고 언제 도망갈지 모른다며 구속을 촉구한 의혹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 대한 영장 청구를 앞두고는 이렇게 말했죠.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제가 또 어디 도망간답니까? 이 대표는 검찰에 나갈지 말지, 가면 언제 갈지를 자기가 결정하곤 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건으로 첫 소환 통보를 받자 5줄 답변서를 보내며 소환 사유가 소멸됐다고 한 적도 있습니다. 성남FC 사건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는 검찰이 무례하다고 하더니 대장동 사건 때는 출석 시기를 당 대변인을 시켜 일방적으로 공지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검찰에 나와서는 진술서로 대신하고 사실상 진술은 거부했습니다. 법 앞에 평등은커녕 자기 마음대로 특권을 누리면서 권력이 없어 없는 죄를 뒤집어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에게 권력이란 대통령밖에는 보이지 않는 모양입니다. 이런 지경인데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말고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또 뭐가 있었겠습니까? 이제 국회로 넘어올 체포동의안을 두고 민주당은 표단속하느라 분주합니다. 하지만 내부 일각에선 당 차원에서 이 대표 의혹을 방어하면 제2의 조국 사태가 올 수 있다는 걱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이 대표에게 불체포 특권 포기를 요구한 이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조 전 장관에게 향했던 이른바 데스노트를 면죄부로 바꾸어 들었다가 뼈아프게 후회를 한 경험이 쓴 약이 됐던 겁니다. 속담에 머리카락 뒤에서 숨바꼭질한다고 했습니다.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되돌아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기어코 외면하는 자기 기만은 파멸의 화살로 되날아오기 마련입니다. 2월 16일 앵커의 시선은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내일은 미세먼지가 유입되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겠고요. 밤에는 먼지가 강원도까지 확대될 수 있겠습니다. 기온은 오늘보다 높겠는데요.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8도, 청주와 대전 10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 지역은 대구가 12도, 전주는 11도를 보이겠습니다. 아침과 낮의 기온이 10도 이상 차이가 나겠는데요. 일교차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잔뜩 끼겠고요. 밤부터는 제주와 남부지방에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주말에는 비가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일부 지역에는 눈이 섞여 내릴 수 있어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월 16일 목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